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맹인들의 복귀 김동일입니다. 시장이 일단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체감 장세 자체는 거의 폭락세 중입니다. 시장은 지난 9월 말 저점을 한번 찍어두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저점이 또 깨지다 보니까, 잠시 시장을 그냥 바로 보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또 미국 CPI가 나오는 중요한 날이다 보니까 긴장도도 높고, 그리고 더군다나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10월 옵션 만기일이었죠. 그런 여러 가지들이 겹치면서 장에 매수세는 공백 상황이 되어버리고, 매도세는 개인들의 신용 물량부터 해서, 그리고 기관들의 일부 로스컷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 정도의 수익률이 되면은 개별 국내 주식형 펀드들에서도 로스컷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 개인들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이렇게까지 싸게 굳이 뭐하러 파나 이런 생각을 하시지만, 이렇게 시장이 대혼란기에 들어가면 팔려고 파는 게 아닙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들도 신용 반대 매매가 계속 나오고 있죠. 다시 우리가 지난번에 6월달 7월달에 거기서 신용 반대 매매에 대해서 제가 비율까지 말씀드리면서, 신용 반대 매매 나갈 때 주식을 팔면 절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신용 반대 매물이 또 막 쏟아지고 있죠. 그리고 증권사들도 이전에 제가 이거 이따가 한번 네이버도 한번 보겠지만, 제가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목표가 하향이랑 이익 전망 하향이 나와야 된다. 그래야 이제 큰 하락이 끝난다. 이런 의견을 과거에도 몇 번씩 드려왔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증권사들이 목표가 50만 원, 60만 원 제시했던 상황에서 주가가 20만 원 갔잖아요. 그러면 내 이름 걸고 증권사 타이틀 걸고 목표 가격을 그렇게 높게 제시해놨는데 주가가 20만 원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상대방의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해야 한다고. 증권사들의 레포트가 외국계도 마찬가지고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과격하게 나오는 이유는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인데, 거기에다가 찬물을 끼얹어 버리는 겁니다. 왜냐? 20만 원짜리 60만 원 목표가에 있는 주식이 20만 원 갔기 때문에 목표 가격을 25만 원, 30만 원으로 반토막을 내야 되니까, 그죠? 뭐 이러저러한 뭐 레포트들, 그래프들 제시하고 뭐 상황이 이렇고 저렇고 해서 좋아서 60만 원 간다고 했을 때가 불과 6개월 전인데, 지금 그 목표가를 30만 원으로 떨어뜨려야 되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보통 그렇게 하지 않죠? 니네가 잘못해서 내 전망이 어긋난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30만 원으로 60만 원에 있던 목표 가격을 30만 원으로 떨어뜨리는 명분을 5만 걸 다 가져다 씁니다. 이것도 안 좋고 저것도 안 좋고, 이제 심지어 비싸다는 얘기까지 하죠. 주가가 60, 50대 있다가 20까지 내려왔는데 아직도 비싸다. 뭐 등등등등 해서 그동안 많이 떨어졌으니까 버티던 사람들이 거기서 항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가 보통 마무리 작업이거든요. 지금 실적 시즌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GDP 전망 같은 것들도 마구 내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정책은 전환점이 다가와요. 그래서 중기 반등에 대한 관점을 여전히 저는 견지를 합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은 오늘 하루가 세상의 전부라서,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오늘 하루 좀 빨리 나아지기를 기대하시는데, 지금 그게 아직 안 나오고 있다 보니까 계속 답답한 상황이신데, 쭉 한번 오늘 여러 가지 상황들과 함께 시장을 한번 보시죠. 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 드렸습니다. 문제가 된 부분이 채권, 국채다. 결국은 지금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가파른 금리 인상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가파른 금리 인상이 이번에 LDI가 문제가 된 이런 그 기금 운용사들, 연기금, 영국의 퇴직연금, 이게 미국도, 제가 LDI 운용 전략은 미국도 쓰고 우리나라 연기금도 쓴다 했죠. 다 이건 문제에 노출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된 부분이 이런 연금 해지 포지션이라면은 이것은 절대 터트릴 수가 없다. 의도적으로 터트리게 되거든요. 뭔가 마지막 막판에는. 근데 저는 이걸 완전히 게임의 끝이라고 보진 않고, 그 문제가 된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면은 수습하고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터트려도 되는 쪽이 터질 거예요. 뭐 아마 내년에 고금리가 좀 더 유지된다면 다 문제 부실들이 다 올라올 테니까. 그래서 저는 막 지금 시장이 금리 스트레스도 있지만 위기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원래 바닥권에서는 항상 위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위기는 제가 하나 그림 보여드리고 이제 다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그 유튜브 라이브 공개 방송 같은 데서는 이번 주 방송에서 제가 언급을 잠시 드렸는데 위기 자꾸 하니까 제가 금융위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추세적인 위치를 한번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 시점이 이 추세 이렇게 하단이죠. 이렇게 그어보면 이렇게 하단에 여기 와 있잖아요. 여기 금융위기 당시가 추세가 이렇게 나가요. 추세가 이렇게 나가다가 금융위기가 발생되고 나서 이게 한 레벨 더 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이 이렇게 약간 당겨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여기가 금융위기인데 이때를 제가 한번 확대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자, 여기가 금융위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 전체를 이제 뭐 지난 얘기할 때 여기 금융위기 2008년도 금융위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금융위기는 언제였냐면 여기였습니다. 여기. 이 2008년도 9월 15일 날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 신청을 합니다. 여기서 완전히 국면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이전에는 이게 서프라임 모기지가 문제가 돼서 그 부동산 가격 하락과 서프라임 모기지와 연계해 있는 여러 가지 이 부실 우려 내지는 이때 당시에도 이제 금리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면서 경기 우려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리먼 파산이 딱 되면서 국면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뭐냐면 투자은행이 파산한 거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뭐 파생 상품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다 같이 망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팔기 싫으면 안 팔아도 되는 게 아니고 팔기 싫어도 팔 수밖에 없는 물량들이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리먼이 파산하면서 이제 거래 상대방 위험이 생긴 거잖아요. 저 회사가 망할 수 있다. 그럼 그동안 빌려준 돈을 회수해야 되잖아요. 회수 안 돼. 그럼 어때요? 그럼 우리도 망할 수 있어. 우리랑 거래하는 그 자금이 돌지 않으면 또 저기도 망할 수 있어. 이게 승수 효과가 오히려 독이 돼서 서로가 이제 다 망할 것 같으니까 돈 안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하루짜리 금리가 폭등하고 막 CDS 프리미엄들이 다 급등하고 막 이랬던 그게 바로 금융위기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황금성이 높은 주식이라든지 이런 걸 다 집어 던지는 거예요. 왜냐? 살려면 파산하지 않으려면 그거라도 팔아서 메꿔야 되니까. 강력한 마진콜과 디레버리징 현상이 생기면서 이렇게 한 달 동안 주가가 50% 폭락해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팔았어도 기회는 충분히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항상 파산 경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게 아니죠. 왜 이 파산 경로는 저는 이번 하락장의 끝인 뭐 내년도든 내후년이든 어딘가에서 이런 비슷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지금일까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인 전망은 아직은 그렇게까지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아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현재 노출된 취약한 부분이 채권과 연계되어 있는 이런 연금 쪽이라면은 이거는 지금 상황에선 문제를 터뜨리지 못한다. 그래서 이 정도의 위치, 제가 지금 추세적인 흐름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급락이 이렇게 한 채널 더 떨어졌다 그랬죠. 이건 차치하고, 자, 이런 자리 있죠, 이런 자리. 이런 데서는 함부로 주식을 파는 게 아니에요. 추세가 이렇게 장기적인 하락을 2단계, 3단계 이상 기록한 이런 하단에서는 주식을 함부로 파는 게 아니에요. 이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은행이 망한다면 얘기가 다르죠. 그래서 여기서는 주식을 팔았어야 돼요. 실질적으로 저는 여기 구간 매매하다가 이 구간에서 오히려 현금화를 했어요. 여기서. 그래서 그 당시에 금융위기 당시에도 이 급격한 급락세, 폭락세를 저 같은 경우는 좀 피했던 케이스인데 이번에 여기 채널 하단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다시 위기를 얘기하죠. 위기. 마치 막 금융위기 이런 얘기들도 하고 뭐 제2의 리먼, 크레딧 스위스가 뭐 제2의 리먼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마구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제가 볼 때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크레딧 스위스가 지금 뭐 어느 정도의 자금난이나 경영 쪽에서 문제가 생긴 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뭐 미국 그때 당 리먼 브라더스 미국 기업이기도 했고요.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 유럽이기도 하고 뭐 거기까지 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영국 국채 문제 지금 영국 얘기 계속 또 여전히 나오고 있는데 저는 뭐 그거 때문에 주식을 팔 필요는 없다는 쪽이에요. 그렇다면은 여기는 안 파는 게 맞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는 주식을 파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지난주 오히려 저는 매수 포지션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죠. 그 포지션을 저는 유지를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여러분들께도 이상하니까 팔아놓자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은 견뎌야 된다. 오히려 이렇게 폭락이 나오면 어느 시점부터는 좀 용감해져야 되거든요. 여기 뒤늦게 벌벌 떨면 안 되거든요. 조심해야 되는 건 이런 자리가 셌었어야 되는 거고 여기서 막 좋을 때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아니다, 못 간다. 돈 빠져나온 돈이 썰물처럼 빠질 거다. 이거는 못 간다고. 이럴 때는 조심했어야 되고 저는 오히려 여기 파산 경로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는 좀 용기를 가져야 된다고 봐요. 큰 구간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코스닥까지 오히려 코스닥이 연중 저점을 깨버리니까 더 여러분들이 좀 무서우실 수 있는데 뭐 결국은 그냥 이 경로입니다. 이것도 여기 근방이에요. 보시다시피 이게 하락의 단계가 이런 식으로 한 3번 빠지잖아요. 여기 팔면 안 돼요. 여기 팔면 안 돼요. 이런 자리는 주식 파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수렴 반등이 나갑니다. 수렴 반등이. 그러면 그게 지금 가능한 요건이냐? 도대체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자들은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욕심 끝이 없고 그 욕심이 큰 만큼 공포감도 자산 위험에 대한 공포도 커지는 법인데 한번 조금만 뒤돌아가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현재 어떤 선택과 결정이 더 현명한 결정과 판단이 될지를 한번 되돌아보자는 거죠. 여기서 제가 이거는 뭐 우리 방송 기록이 다 있으니까 제가 주로 이 구간에 다 매도 포지션이었죠. 매도해야 된다. 현금화 해야 된다. 이거 못 넘어간다. 주식시장 고점이다. 제가 그 당시에 이때 당시에 제가 넌지시 2200대 뭐 2400대 이런 얘기들을 간간히 했었어요. 그죠? 그때 당시에 웃으면서 했습니다. 저는 그 정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라고 그때는 이상한 놈처럼 보였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모두가 흥분해서 그런 매도 의견이 귀에 와닿지 않아요. 왜? 상승에 사로잡혀 있고 시세가 눈을 흐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역으로 제가 이제는 사야 한다고 본다. 오히려 여태까지 물려있다가 뒤늦게 공포감에 빠져들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희망 고문으로 들리실 거예요. 맞습니다. 아직까지 안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건 언제 잘했다 라고 판단이 드냐면 올라가고 나면 여기는 잘 샀네, 잘 들고 있었네, 잘 견뎠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현명한 결정을 해야죠. 현재 구간은 오히려 뭐 제가 여러분들 위로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뭐 괜찮습니다. 뭐 안 괜찮죠. 뭐 괜찮아요. 괜찮진 않은데 현실적으로 지금은 팔면 안 되는 자리이고 오히려 이제는 사야 된다. 제가 아시다시피 여기서는 저점 깨질 것 같다. 좀 제가 잭슨홀 미팅 보고 나서 여기서 현금화 의견을 한번 드렸잖아요. 현금 확대를 최소한 한 30, 40%, 30%라도 현금을 좀 만들어 놓자. 깨질 때 뭔가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지난주 여기서 이제 매수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지금은 보유 유지입니다. 이렇게 보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제일 큰 것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CPI 나오죠. 시간상 지금 뭐 종목 중요합니까? 지금 종목 안 중요합니다. 자, 점도표가 11월 달 FOMC는 안 나옵니다. 12월 FOMC에서 찍히고 점도표는 다음에 나오는 건 12월 FOMC인데요. 이 점도표는 19개 찍힙니다. 19명의 연준이사들이 점도표를 찍게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 봤죠? 이거 2022년도예요. 여기가 이제 2022년이고, 여기가 이제 2023년도 전망인데, 자, 2024년도는 일단 기본적으로 금리가 2024년도부터는 내려갈 걸로 예상하고 있죠. 그죠? 왜냐면 여기보다 여기가 분포가 아래쪽에 있잖아요. 아래쪽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연준 이사들은 2024년도에는 어쨌거나 이게 왜냐면 중립금리가 지금 뭐 이게 성장률, 잠재 성장률 등을 다 감안했을 때 중립금리를
여전히 한 2.5 정도로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의 중립금리를. 그러니까 지금은 중립금리보다 높은 긴축 구간인 거죠. 근데 이 긴축은 2024년도 경에는 일단은 완화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건데 23년도는 높죠. 22년보다. 그러니까 23년도는 아직까지 내리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지난 8월 달에 기대했던 피봇 포인트는 아닌 거죠. 그렇게 빨리 내리지는 않는다라고 지금 계속 공표하고 있으니까 섣불리 그 얘기했다가 인플레이션 살아나면 안 되니까. 자, 근데 중요한 건 여기가 4.5예요. 여기가 4.5. 자, 지금 미국 금리는 25비 0.25% 버퍼죠. 그죠? 예, 영역으로 렌지로 요게 4.5니까 제일 많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명. 9명의 연준 이사가 올해 연말이에요. 12월 달 결과까지가 이제 4.25에서 4.5를 잡은 거죠. 요게 이제 9명이고, 그리고, 둘, 9명이고, 8명이 4.25에서, 4에서 4.25를 본 거죠. 자, 그러면, 지난 9월 달이 3.25로 끝났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이게 상단이거든요. 제가 상단만 말씀드릴게 헷갈리니까. 그러면 4.25가 되려면 8명이 찍은 4.25가 되려면은 뭐예요? 1% 연말까지 11월, 12월 합해서 1%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9명은 4.5를 찍어놨어요. 3.25에서 4.5가 가려면은 1.25 가야죠. 그렇죠? 그게 지금 분포가 반반이에요. 그런데 이번 고용지표, 지난주에 본 고용지표가 실업률이 3.5가 나왔어요. 물론 시간당 임금 조금 내려갔지만 거의 완전 고용 수준. 아직 고용시장은 충분히 버틸만 하네. 그래서 더 고강도 긴축을 계속한다. 영국 문제가 됐지만 뭐 틀어맞겠네 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 9명 찍은 게 맞겠네. 4.5로 가겠네. 그럼 4.5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1.25니까 이번 11월에 0.75 11월에 올리고 그리고 12월에 0.5 올리면은 이게 4.5가 되죠. 연말에 미국의 정책금리 4.5 돼요. 그러면은 내년도에 자 이게 맞으니까 내년도가 지금 6명씩 찍혀 있어요. 6명씩 어떻게 보면 여기가 5고 그리고 4.75, 4.5 이렇게 찍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평균이 뭐 4.6이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근데 올해 연말이 4.5가 버리니까 내년에 25bp만 올려도 이건 아웃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4.75나 5나 이렇게 가잖아요. 상단 터미널 레이트가 지금 최종 목표가 어디냐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으니까. 그럼 이번에 0.75 올리면 0.75는 거의 마무리되는 거죠. 이 점도표 상으로도 이 점도표 상에 가장 매파적인 연준 이사들이 예상해 놓은 구조로 보더라도 이번 11월 달에 0.75를 올리고 나면 4%가 되고 그럼 12월에 0.5니까 낮아지잖아요. 인상 폭이. 그러니까 이번 11월 달이 가장 자이언트 스텝 4회 연속이니까 그게 이제 속도는 일단 정점을 찍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연준 이사들이 그래서 피봇 기대감이 자꾸 들어오니까 높은 금리 유지할 거다 얘기를 계속 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결국은 이게 지금 반영이 돼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좀 시간상 넘어갑시다. 보시면 CPI인데 이게 헤드라인 CPI인데 예상이 지금 8.3, 그러니까 8.1 예상입니다. 조금 떨어질 걸로 예상하고 지난달에 8.3인데 뭐 좌우간 어느 정도 꺾여 있어요. 이거 완화가 되는 건데 월간으로 보면 빠르게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스테이키가 계속 언급이 되는 거고 그래서 뭔가 강력하게 빠른 완화는 아니지만 속도는 이제 가장 우려했던 최대치가 나올 수 있다. 그게 지금 이번 11월 FOMC고 그 11월 FOMC를 앞둔 마지막 최대 이벤트가 오늘 밤에 나오는 CPI입니다. 예상치가 헤드라인이 8.1이고 코어가 지난달에 6.3인데 이게 근원 CPI가 이번 달 예상이 6.5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더 높을 걸로 예상을 하는 거죠, 코어가. 그런데, 뭐, 이 정도 예상치라면은 뭐 저는 뭐 크게 충격받을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고용지표 나왔을 때 큰 충격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기대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CPI는 그렇게 충격받을까.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던 저 점도표 정도의 충분한 상단 예상치까지 이미 시장이 와 있어서
예전에 점도표가 바뀌겠다 싶을 때 시장이 충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지금 저거 바뀔 것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11월은 안 나오고. 패드의 기준금리 보시면은 그동안 이제 피벗이 이렇게 나왔었죠. 옛날에 피벗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올리다가 바로 내렸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여기 19년도가 올렸다가 유지했다가 내렸죠. 이런 식으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가파르잖아요, 지금. 근데 이게 이제 4.5 올리면 4% 되고 이번 월말에 여기까지 되고 그리고 5%까지 가면은 여기서 이렇게 가겠다는 거잖아요. 이 정도 위치가 내년도 상반기 정도 될 거 아닙니까? 내년도 상반기 정도. 근데 이 당시에 시장을 보면은 바닥이 어디서 나왔느냐? 여기서 바닥이 나왔다고요. 여기서. 그 속도가 완화되는 시점부터 이 당시 18년도, 19년도 시장도 저점 터닝이 여기서 나왔다고요. 그래서 내년에 경기 더 우려감이 커요. 그거는 내년 가서 또 문제가 분명히 될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내년도 경기 안 좋을 거다까지 생각을 하시면 지금 투자를 못 해요, 아예.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의 정점이 오고 물가가 이제는 조금 진정되는 조짐만 나와도 채권 시장이 안정될 거니까 지금 모든 위험이 다 채권발이니까 그럼 시장은 거기서 기술 반등을 충분히 저는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지금 우리 시장 펀더멘탈 그리고 좋은 종목들까지 다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에서 아무도 안 살려고 하니까. 근데 채권이 안정이 되면은 주식시장도 유동성이 풀리거든요. 그리고 미국 케이스힐러 주택가격지수가 엄청나게 빠르게 떨어지죠. 이거 이제 문제가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은 문제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렌트비, 이게 코어 CPI의 렌트비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주택가격이 지금 가파르게 꺾이고 있습니다. 이 렌트비가 후행적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감안하면 이번 주가 제일 심각한 고비인 거고 이게 이제 미국 10년물 금리인데 5% 최대 목표지만 그 1년 이후부터는 금리를 내릴 거라고 예상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중립금리는 2.59. 근데 지금 미국 10년 금리가 4%까지 가 있으면 여기서 더 강하게 튀지는 않지 않겠냐 이거죠, 제 말은. 그럼 점점점 안정을 찾을 수 있다 이거죠. 이렇게 달려왔잖아요. 이렇게 달려와서 4%니까 이렇게만 가더라도 여기는 시장 안정기거든요. 저는 지금은 두려워도 그걸 생각을 하고 좀 버티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시장을 거기 감안해서 보면 뭐 종목들 오늘 이 얘기만 좀 해드릴게요. 시장이 이렇게 떨어진 게 종목 한 개만 봅시다. 제가 네이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카카오는 사실 별로 얘기 안 하고 싶습니다. 최소한 다 찢어놔가지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 지금 고점들 65%가 떨어졌는데 오늘 수많은 종목들이 떨어졌지만 저는 오늘도 단연 네이버, 카카오 이런 그리고 게임주 이런 종목들이 시장의 하락에 투자 심리를 차갑게 만드는 제일 근간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들이 주식이 이제 떨어지는 초입이면은 아주 적극적으로 팔아야 됩니다. 이 주식이 여기 있다가 이렇게 떨어지면 여기는 적극 매도해야 됩니다. 여기는 적극 매도입니다. 근데 여기는 하락폭은 크지만 매도가 아니고 오히려 저가 매수가 되는 겁니다. 물론 시간을 길게 볼 경우에 저가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고 이런 수렴 반등을 기대하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시장을 끌어내리는 종목군들이 그 말미에 있는 종목들이라는 거죠. 하락의 거의 끝물에 있는 종목들. 제가 왜 끝물이라고까지 말씀드리냐면 지금도 뭐 이제 오히려 네이버 비싸다 이런 얘기들 하던데 그 펀더멘탈은 뭐 나중에 다시 얘기해도 되고 지금 네이버의 하락이 62격, 이게 20조 원이 넘는 초대형주가 62격이 68, 69가 나왔어요. 62격이. 시간이 없네요. 이게 68, 69가 나왔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떨어진 겁니다. 62격이 68, 69라는 건 떨어지고 있는 60선이니까 평균적으로 3개월 내에 네이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최소한 마이너스 31% 나왔다는 얘기예요. 거의 이 정도까지 기본 평균적으로 나와 있다는 얘기죠. 엄청난 급락이에요. 그리고 밑에서 거래량이 터지고 있죠. 그럼 이런 종목들이 꼴등 주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꼴등 주식이 전환점이 이제 보입니다. 다가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약한 종목이 되돌림이 시작되면 거긴 바닥이거든요. 그리고 강한 종목들까지 지금 다 같이 떨어졌죠. 좋은 종목들도 떨어졌죠. 그죠? 실적 좋고 전망 좋은 이런 주식들도 지금 다 떨어졌잖아요. 그 상태에서 꼴찌 주식들이 잡아돌리면 걔네들은 나중에 더 빨리 돌아가거든요. 이런 점들 감안하면 오늘 CPI를 뭐 보고 흘린다면 오히려 잘 넘어갈지 어떻게 넘어갈지는 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오히려 이 금리에 대한 스트레스가 피크아웃 될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므로 그렇다면은 이런
뭐 초약세 장세는 일단 좀 무마되면서 연말 반등을 여전히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연말에 계절성도 있으니 그런 점 감안하면 이번 주 조금 더 견디시자.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주 이보다 좀 높은 구간에서 아마 방송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일입니다.